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기 전 2333년부터 238년, 그러니까 서기 전이죠. 서기 전 238년까지 2096년 동안의 단군조선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서는요, 고려 조선의 사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895년 이후 관찬사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단군 조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군 조선 신화다, 역사다 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노력들을 알아보고요. 연구 결과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소위 그 제야사학이라고 하는 선도사관에 의한 우리 민족사서라고 하죠. 부도지, 규원사와 환단고기 등을 통해서 단군조선의 기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정사라고 하는 사기와 한서도 참고하면서 볼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역사 총괄에 대해서 연대기별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연대기 1 시작부터 7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를 다뤘고요. 연대기 2로 7만 년 전 인지혁명부터 11,700년 전까지 마지막 빙하기까지 다뤘었고요. 연대기 3으로 11,700년 전, 그러니까 BC로 따지면 9,750년부터 BCE 7197, 이제 환단고기를 기준해서 환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7197년으로 나눠서 농업혁명과 마고시대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4로서 BC 7197년부터 3897년까지 신석기 마을사회로서 환국을 같이 다뤘고요. 연대기 5는 BC 3897년도부터 2333년까지 신석기, 이때는 마을 공동체 사회죠. 우리 역사의 시작, 출발이라고 주장하는 신시 배달의 역사를 봤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한참 전에 정리를 했었죠. 그거에 이어서 오늘 6번째로 그야말로 단군조선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군조선은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고 철기 시대에 걸쳐 있죠. 그리고 고대 국가가 출현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강단사학과 제야사학 간에 이 단군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알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군조선까지의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분류해서 다뤄보는 것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추가로 다음에 다룰 연대기 7번은 이제 철기 열국시대라고 해서 북부여와 남사만,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가야의 사국시대 이전까지 그 열국시대까지 보면 대체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삼국시대 이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교과서보다는 넓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재 교수의 책입니다. 한민족의 기원과 추정 이동 경로인데, 기후와 이제 문화, 이 동북아 문명에 대해서 이제 박정재 교수가 책을 썼죠.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이요. 거기서 발췌한 것이고, 시대별로는 4,800년 전부터 이제 기원 전, 그렇죠, 238년 이 시기에 기후가 어땠고 문명이 어땠고 이제 이렇게 된 내용들을 그 책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냉 건조화로 황하 요동 한반도로 이제 이 남하했다, 뭐 홍산 문화, 앙사우 문화가 쇠락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한반도에 어떻게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한반도에 벼농사는 어떻게 전파됐는지, 언제 전파됐는지, 그때의 기후는 어땠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시 배달 시대에는 홀롯의 최적 기온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굉장히 좋았었던 모양입니다. 살기가 좋고 사실로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단군 조선으로 넘어가면서는 기온이 좀 이제 들쭉날쭉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냉 건조화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도 이루어지고요. 또 그 이동에 따라서 문화가 새로 발생하고 쇠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최적기는 바로 BC 1150년경부터 이제 850년 이렇게 지금 그때를 청동기 최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송국리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BC 1150년에서 850년 이 시기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사사시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혼란기에 지내다가 드디어 왕조 시대로 넘어가죠. 다윗, 솔로몬 이제 이런 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헬라 문화권에 그리스 헬라 문화권도 이제 이때부터 좀 변화가 있어서 아주 소크라테스 철학까지 해서 이제 문명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 출발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양에서도요, 요거에 이어서 바로 춘추 전국 시대에 아주 제자백가가 활발하게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BC 1000년이 이제 지난 그 이후에 소위 그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문명과 문학들, 그 철학들이 이제 사상 철학들이 발전을 하고요. 사실로 역사 시대로 이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족사학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는 단군 조선까지의 우리가 문화를 주도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런 재정일치 사회의 문화 주도했던 우리가 이제 인문학과 이제 역사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에서는 사실 적응을 못하고 가까이는 이제 황하 문명, 소위 그 주나라도 이제 이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나라까지는 우리의 선조들이 혈통적 선조들이 이제 문명을 주도했다면 결국 저쪽 그 중원의 서쪽에서 출발이 되는 이제 주나라 시대로 오면서 재정일치도 끊어지고 문학 이제 학문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고 역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그 동이족의 역사 주도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이제 구획을 지은 것이 바로 공자의 춘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나라를 존주대의, 주나라의 이제 문명과 문화를 그것이 대의다, 역사적 대의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쪽이 이제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역사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진시황이 나오면서 대륙을 다 통일하면서 대륙에서의 동이 세력은 완전히 집단으로서는 세력을 잃고 이제 하나의 그냥 백성으로서 살게 되고 문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한족의 문화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동이족 계열이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세운 나라들은 항상 문화적 후진국으로서 이제 선진 중국의 문명을 배워야 되는 신세로 조선시대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정재 교수의
기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시대로 오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유물유적으로 대표되는 물질 사료와 그 다음에 문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 구술 사료와 생활 사료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에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해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해서 저는 거기 공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책만 보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실증주의에 의한 유물 유적만 가지고 역사를 전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알 수 없는 부분을 결국은 생활 사료나 구술 사료를 통해서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꼭 역사 시대로 분류를 않더라도 전승되는 전설 시대로 분류하더라도 이거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승된 내용들, 그것이 학문적 충실성이 부족할지라도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이런 전설이 있다 하는 것들도 반드시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추가로 문헌이 발굴되거나 좀 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확인이 되면 점점 역사 시대로 편입을 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역사관입니다. 주나라 이전을 전설시대로 분류했다가 은나라 발굴되니까 은나라 역사시대로 편입하고요. 그 다음에 요하문명 뭐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하나라까지도 발굴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라도 역사시대로 편입을 합니다. 전설시대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역사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설시대로 있는 요즘에는 요순까지도 그것을 역사시대로 편입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군조선 이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 신화다 하고 끝, 이렇게 역사를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학문적 출실성이 부족하다면 전설시대로 분류해놓고 하나하나 검증되는 것을 되면 역사시대로 편입해 나가는 저 중국의 역사학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이 민족관 역사 채널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자료들을 분류하고 우리 역사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야사학에서 주장하는 그 소위 그 민족사관, 선도사관이라는 것들도 저는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시대를 비교해 가면서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꾸 발굴되는 요하문명 악성문화, 그 다음에 하가점 상하층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단군조선을 다룰 때에 겹쳐지는 시대적으로 연대기가 맞는 그런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단군조선과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가 큰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하문명과 연결하려고 하고요. 이 동북아 요하문명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외롭게 싸우는 그 교수가 있죠. 그 오시라 교수가 또 아니다, 그거는 우리 한반도 문명과 더 관련이 있다, 요하문명은. 그렇게 돼서 A자형 그 문화론을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제가 파란 글씨로 쓴 부분, 최초의 국가 단군조선부터 해서 청동기부터 철기, 그 다음에 사유재산, 계급, 가부장, 국가의 성립과 군장의 등장, 재정일치사회, 단군 신화의 사상, 뭐 범금 8조도 있고 공무도화가라든지 유물유적에서는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온돌 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조선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죠.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오른쪽 파란색으로 쓰여진 그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는 점 기억하면서요. 청동기 집단 고대국가 단군조선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홀로색 이후 최적기의 종헌, 신시배달과 함께 단군조선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동기 최적기, 이제 송국리문화 나오고요. 이 청동기 최적기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양에서 바다민족이 뒤흔든 격변의 지중해, 그야말로 서양 문명, 히브리 문명의 탄생이 시작이 되는 이 격변의 지중해, 이 역사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오늘날 대한민국, 제가 애초에 그 이승만 생애를 다루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 이런 차원을 해서 대한민국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지중해, 격변의 지중해로부터 시작된 이 서양 문명과 유대 기독교 문명, 이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사실로 다뤄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이 부분을 넣어봤고요. 이 시대에 이제 단군조선은 재정일치, 여전히 재정일치 사회로 이제 넘어간 것이고요. 한반도는 사실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농경문화 또 북방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주나라 황하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춘추전국 시대에서 학문도 엄청나게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되고, 인도에서는 석가탄신이 있었고 제자백가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원전 1000년간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게, 또는 헬라의 아주 철학의 전성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제 나오고, 이 중요한 기원전 1000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군조선과 함께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시 박정재 교수에 따라서 기온과 기후 변동에 따른 인류의 이동과 문명의 흥망성쇠, 이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한 왼쪽에 그 부분이 단군조선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군조선으로 들어가는데요. 고려와 조선의 사서에서는 단군조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우리 선조들의 단군조선 인식이죠.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45년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죠. 삼국사. 거기에는 단군조선은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좀 후에 1281년에 고려 충렬왕 때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죠. 거기에서 비로소 고조선이 나옵니다. 부여와 사만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1287년, 거의 그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죠. 이승유가 역시 스님입니다. 제왕운기를 쓰죠. 거기에 이제 고조선 부여해서 우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특히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인정해서 이제 우리 역사에 편입을 하고, 소위 이제 민족사관에서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제왕운기. 이제 그렇게 돼서 단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김부식이 우리의 관찬사로서 삼국사를 편찬하는 데에서는 이제 다루지를 않았지만, 제야에서 관찬사가 아닌 일반 이런 역사에서는, 민간에서는 고조선에 대한 인식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들이 또한 민족사학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짓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 태종 때 권근, 동국 사략 있죠. 단군조선, 기자조선, 의만조선 다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낙랑, 부여, 대방, 흑수, 옥저가야 또 발해는 제외되어 있고요.
이제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 이제 그 조선시대 본격적인 역사서들이 이렇게 되고, 이때에도 단군조선을 다룹니다. 기자조선도 다루고,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없는 것들이죠. 근데 조선에 와서는 또 다룹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소홀히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기자조선 마한 신라를 높이고 단군조선과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를 낮췄다. 이제 이렇게 동국통감은 역사관을 가지고 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뤘다. 그 내용이고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려면 꼭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남도 인문 지리서이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같이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규원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사관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사실 이 규원사화에서 단군왕검의 그 각 대 고열가까지 47대 단군의 이름과 재위 기간 치적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부계자가, 이 규원사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옳으네 그르네 말들이 많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검증이 되면서 역사시대로 편입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서문이 있지만 그 조판기 태식이라는 것이 있죠. 단군기도 있고, 이 조판기 태식이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도 이렇게 있다 하는 것, 그런 점들이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북의 규원사화를 쓸 때 고려 말에 쓰였던 그 진역유기라는 책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역유기는 지금 남아있질 않죠.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보고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서술했다 하는 내용들이죠. 공부를 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770년 영조 때 후기죠. 동국문헌 비고라는 그 백과사전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리고 이종휘의 이제 동사 순조 때죠. 이런 부분에도 고조선과 기자조선 삼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 내내 관찬사든 아니면 뭐 민간이든 간에 이 단군조선에 대한 인식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동국문헌 비고에 대한 거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3년 순조 때에 한치윤과 한진서 부자가 쓴 해동역사, 여기에서 이제 그 고증학적, 그 청나라의 고증학이 있지 않습니까? 고증학적 방법론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은 이제 역사에서 자꾸 배제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이것이 오늘날 실증, 그 서구의 그 실증사관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단군 신화로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의만 조선에 대해서 기록된 역사들을 이제 해동 역사에서는 그 중국의 사서들을 전부 찾아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해동 역사에 보면 중국 사서에 이 그 조선전에 대해서 뭐가 쓰여 있고 어느 책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큰 그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50년대에 오행무기 동사라는 걸 써서 이제 단군 조선부터 또 썼다고 하는 그 통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 이후에 고종 시대에는 그 대한개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교가 쓴. 그래서 그 고종 시대 1910년 그 강제 이제 한일 합방까지 47년간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이제 그 정교의 대한개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그 다음에 지리지와 잡기 등 이제 역사를 알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봐줘야 되죠. 그래서 고려 조선에는 이런 역사서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좀 발췌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800 한치훈의 해동역사 이후에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에는 이제 역사서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동운해라든지 김정호, 그 다음에 동사연표, 오주연문장, 전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관찬 역사기록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시기의 사서들은 조선 후기 서학의 수용, 그 다음에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 개항 이후 서양 문물 유입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성리학적 사관에서 벗어나 다원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점점 실증사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선도사관, 제야사학이 소위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이 시기의 사서들은 주로 실학적 사학과 우의정 척사 사상에 기반한 사찬 역사서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기전체, 편년체뿐만 아니라 고증학적 방법론을 반영한 저작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동국통지, 동국십지, 동사, 발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유득공의 발해고도 이제 발해를 아는 데 있어서는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고증 및 지리 학술 관련 이제 사서로서 정약용의 아방강역고가 있죠. 동국지리지라는 한 몇 gem의 이제 책들이 있고,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만 해도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중화사관, 주자성리학적 사관이 있어서 기자조선을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도 그렇고 율곡 이이도 그렇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열하일기의 누굽니까? 열하일기 저자 있죠. 그것도 잊어버리네요. 거기는 이제 정약용보다 훨씬 대륙에서의 우리 옛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제 민족사학계에서는 정약용보다는 열하일기의 저자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분의 역사관을 이제 더 높이 사실은 쳐줍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까지 다룬 역사서들이나 민간이든 관찬이든 보면 대체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의만조선, 사군 2부, 부역까지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지금 환단고기에서 꾸며냈다기보다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감추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역학상 이제 감춰야 될 또는 불태워야 될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는 암암리에 이렇게 전승되어 왔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문적 충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아니고요. 실증된 부분만 인정한다?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증 안 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듬떠듬하고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한 얘기가 다르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아예 알려고 생각도 안 합니까? 저한테는 마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 이제 고구려를 제야사학에서는 이제 삼국 이전에도 이렇게 북부의 후예로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 삼국 시대로 이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옥저, 동해, 삼한 이런 부분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의 바운더리다, 카테고리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우리 역사의 총론을 다루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우리 역사의 범주, 카테고리 설정 작업을 할 것인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플러스 대륙에서 일어났던 제야사학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국가가 아니더라도 멸망한 우리의 옛날 고대 국가들의 유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특히 중국의 왕조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의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저는 포함해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시 배달을 우리 역사의 출발로 볼 때에 그 후예들, 단군 조선시대 그 백성이었던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치우천왕의 후예, 그 다음에 염제 신농의 후예, 태호 복희의 후예,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쪽, 그 다음에 베트남, 저는 베트남 역사도 꼭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사, 이거를 한국사 차원에서 우리 역사 카테고리를 다룰 때에 저는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왕조 내의 동이족들, 지금도 소수민족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들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동된 중앙아시아의 그 고려인들이 있죠. 제일교포 있죠. 또 미국으로 돈 벌러 갔던 재미교포들, 뭐 하와이 이민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다고 해외로 나갔던 분들의 후예들, 못 돌아온, 징용 갔다 못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족적도 다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 저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의 고려 조선 때의 백성들 간의 민간에서 인식되었던 나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